어, 오늘 새벽, 어제 제가 그 하루 종일 우리나라 시장이 도대체 미국 시장처럼 널뛰기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하고 미국 시장이 저렇게 많이 뭐 애플, 아마존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정당한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야?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분석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초반에 잠깐 뉴스나 이런 거 몇 개 잠깐 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의 그 유럽 시장은 약세로 끝났고요.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끝났는데 이제 장 후반부에 밑으로 밀려 내려갔어요. 초반에 떴다가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사실 나스닥이 가장 뜨거운데 뜨거운 정도가 약간 죽은 것 같아요. 이유는 이 인베스팅 기사에 정확히 나오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의 단기 오버슈팅은 용인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뭔가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액션이 전혀 없었어요. 입도 뻥끗 안 했죠. 카드를 막 소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준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연준도 함부로 카드를 소진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굳이 카드를 지금 내밀 필요가 없죠.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 내밀고 또 행정부가 아직 액션을 하고 난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건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1.3으로 내렸습니다. 올 가을 겨울에 코로나 2차 유행이 지금보다 좋아지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경제가 수축이 돼야 되겠죠. 이주열 하는 총재께서는 아마 아유 내 임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건 연합뉴스 보던데요. 이거는 제가 기사를 못 봤는데 그 댓글에 URL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4대 은행이 건전성을 위해서 자본 충당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내용이 여기 보시면 경기를 부양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데 동원돼서 타격이 컸다고 얘기를 했죠.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그만큼 중국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경제가. 지금 중국 경제가 뭐 뉴스 보도 보면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난리를 치고 막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뒤통수 하면 되게 많은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한테. 물론 뭐 그 걔네들은 그렇게 퍼지고 나면 확 막아버리니까 확산세가 잘 안 일어나지만 아무튼 하지만 겉으로는 빛 좋지만 밑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는 속은 골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실 시진핑이 외적으로 여러 군데서 두들겨 맞고 있죠. 예를 들면 인도하고 분쟁 때문에 인도 쪽에서도 중국 상품의 불매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고 5G에 대한 것도 화해에 대한 것도 뭐 받고 내치고 있고 남중국해 분쟁 문제도 있고 미국과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내수로는 홍수가 난리치고 있고 그죠? 네, 이 홍수 때문에 아마 식량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뭔가 액션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위기에 이제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상당한 위기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연합뉴스 기사였네요. 이것도 연합뉴스네요. 가끔 제가 뉴욕 지하철 그 사용률을 보여드렸었는데 아직 못 올라왔잖아요. 과거에 50% 수준도 못 올라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돈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연방정부에다가 아니면 문 닫을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사실 소리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영향을 안 받는 게 문제입니다. 뉴스핀 기사인데요. 공화당 얘기가 나왔죠. 9월까지도 합의가 미관적이다. 뭐 이게 정치적 얘기겠지만 합의하라고 민주당한테 쏟아내는 거겠지만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던 답은 있는데 정치적 행위들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미국도. 결과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겠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처럼 널뛰기를 해도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미국은 이미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계 지출이 GDP의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최근에 이제 뚝 떨어진 거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지출 규모가 확 줄어서 그렇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혹은 뭐 연준에서 뭐 예를 들면 증권거래소에 있는 ETF를 매집하게 되면 투자자한테 직접적으로 손에 투자 자금을 쥐어줄 수 있죠. 뭐 그런 행위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면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소비 지출과 관련된 게 4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수출, 그러니까 무역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에서 경제를 소비로만 끌어올리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미국이나 베트남 뭐 이런 유로존 지역을 묶으면 아마 베트남보다는 커질 건데, 그런 지역이 정상화돼서 무역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경제를 빨리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걸로만은 안 돼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뭐 전부 다 또 지어주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번엔 부분적으로 나눠서 지원하니까 기재부에서 말하는 게 맞습니다. 모두 다 지어주면 안 되는 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하고 틀려요. 특히 미국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널뛰기 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은행이 지금 0.5%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로금리로 과연 갈 수 있을까? 미국도 제로금리라는 말이 싫어서 0.25에서 제로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나라가 0.25까지 아니요. 최대한 양보해서 0.1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폭이 0.4밖에 없거든요. 내릴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리고 예전에 이미 보여드렸지만 IMF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축통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기축통화 비중, 그러니까 자산 보유고 비중 중에 기축통화 보유 비율 정도를 보여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국가들보다 커요. 유로는 여러 개 국가 합해진 거잖아요. 그걸 다 합한 것보다 3배 이상 많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살포할 수 있는 그 돈의 양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뭐, 지수가 뭐 3,000? 말하기는 쉽지만, 이행되긴 쉬울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이거든요. 잘 보시면 미국은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언택과 관련된 기업들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여기서 언택이라고 하면 뭔가 효과가 되는 데가 몇 개나 있을까요? 삼성바이오로직, 네이버, 셀트리온, 뭐 NC소프트, 다른 것도 언택에 관련이 있을까요? 뭐 테슬라 같은 거 생각해가지고 뭐 삼성 SDI, 현대차. 근데 이런 게 그냥 자동차 회사고 배터리 회사지, 이거 미래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 계속 추세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크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다른 거 몇 개 합해야 돼요. 위에 상위총액 이거 다 합해도 이거 안 되죠, 지금. 위에 4개, 2위부터 4위까지 합해도 1위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올라가는 것처럼 널뛰기 하는 거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방향을 쳐다보면서 그냥 이대로 달려갈 거라고 무심하게 얘기하는 걸 무조건 들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럼 미국 시장을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더. 우리나라는 QE를 대규모로 살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하듯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께서 QE를 대규모로 한다?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못할 것 같거든요, 사실은. 할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대규모로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우리나라가 난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미국 시장하고 미국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이번엔 여러 개 중에 애플 주식을 한번 봤어요. 아주 전형적인데, 여기 보시면 애플이 2008년도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붕괴 직전에 퍼배수가 38이었거든요. 지금 38배 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38배를 만들어낸 거죠. 퍼배수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스 대비 EPS잖아요. 근데 이 EPS가 증가하는 속도하고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속도하고 차이가 너무 커요. 그렇다 하더라도 EPS가 계속 잘 이익을 따라가서 향후에도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이 배수를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매출이거든요, 이게. 이 매출의 증가 추세는 상당히 낮아요. 오히려 2008년도에 훨씬 더 좋았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요거는 총이익률이고요. 이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이거는 순이익률이고. 근데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느냐? 여기 2008년도에 영업이익이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사업이 아직 그 태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 성장했죠. 아이폰이. 근데 지금은 경쟁이 심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에서도 미진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ROE는 급격히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ROE가 늘어나요. ROE는 그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눠서 만들어내는데, 특이하게도 이익 증가세는 미비한데 순자산 규모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건 나중에 볼까요? 이건 자, 잘 보시면 주식수, 이 주식수를 보세요. 주식수가 2014년부터 계속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뭐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바이백.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집해가지고 계속 자기 그 주식수를 줄이는데, 자기 주식수가 준다는 뜻은 순자산 규모도 주는 겁니다. BPS도 줄어요. 그 규모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체대표에서 마이너스로 잡히게 됩니다. 자기 자본은. 그래서 BPS를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BPS가 줄어요, 얘가. 근데 이익은 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ROE는 늘어나게 되죠. 근데 펍에서도 똑같아요. 펍에서는 EPS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EPS를 만들어내는 건 단기 순이익을 유통주식수로 나눠주게 되죠. 단기 수익률은 늘어나지 않는데 유통주식수를 줄여버리니까 EPS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익 증가 추세는 상당히 미진한데, 차트 어딨죠? 여기서 이 이익이 늘어나는 것, 이 이익이 늘어나는 규모는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질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늘었다 줄었다 하죠. 이렇게 2019년까지 아직 이제 분기 데이터, 애니얼 데이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식수를 줄여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EPS는 늘어나게 만들고 BPS는 줄이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펍에서가 사실은 과거 추세로 이쪽에서 만약에 자사주를 줄이지 않았다면 이 펍에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거예요. ROE는 BPS를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미국의 CEO들이 아주 잘하는, 무엇인가 그 이익의 성장성이 한계에 부딪히면 계속 자사주 매수를 하면서 BPS를 줄이고 EPS를 늘리는 액션을 취해서 그것이 ROE를 높이고 펍에서를 낮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착시를 통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좋은 거냐? 또 한 가지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모든 차트들은 매크로 트렌즈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롱텀 부채하고 장기 부채하고 자기 자본 순자산하고의 비교가 여기 1.3배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채 비율을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토탈 부채예요. 좀 전에 보셨던 건 이거 롱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순자산 요거의 배수고요. 저희가 부채 비율이라고 말하는 건 이거거든요. 토탈 부채에서 순자산 요 두 개의 배율이에요. 이거는 9327 거의 3배 가까이 가 있죠. 아직까지는 안 갔지만, 그죠? 근데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는 부채 비율이 40%, 높아야 40%밖에 안 돼요. 30% 초반대잖아요. 이거는 순자산이 부채보다, 그러니까 순자산의 부채 비율이 34%라는 얘기가 순자산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죠. ROE가 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져서 20%에서 13%로 내려왔는데, 이거 애플의 영업이익률도 24%, 20% 초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높지만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아요, 애플이. 그리고 사실 그 애플은 포트폴리오가 스마트폰 파는 거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파는 거하고 그 앱에서 앱 결제 이루어지는 매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앱도 지금 30% 너무 세다 그래가지고 독과점 소송에 걸려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그거보다는 포트폴리오가 나은 편이죠. 전 장기적인 추세로 놓고 보면 오히려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노키아처럼 뭐 단기간에 뭔가 확 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성장 추세에 애플이 한계점에 와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38배였던 것, 이때는 스마트폰의 초기 태동이고 지금은 녹리근식인데 향후에 애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뭔가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 사실. 그래서 뭐 사업 재편이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지만 애플이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지는 아직 지켜봐야 될 거고. 그런데 이만큼 배수를 용인하는 게 과연 맞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오히려 장기적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더 나은 게 아닌가? 여러 중국의 추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로 애플이 과연 이만큼의 배수를 용인하고 앞으로도 이 주가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배수들이 나오겠죠, 계속. 왜냐면 EPS 성장세는 낮은데 EPS 성장세가 이것보다 빨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수를 줄이는 거 말고 예를 들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TV를 볼 걸 애플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봐야 되나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앱 결제 수수료를 30% 받던 걸 50%로 늘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애플의 배수를 이렇게 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당한 배수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정당한 관점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저만 분석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이 배수가 과도하다고 보이겠죠. 문제는 이거를 그런 상황에서도 얘를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트리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트리거가 이제 하반기에 만들어지면 하락세에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인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외줄타기를 할 건지 아니면 뭔가 적정 수준이라고 인지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아무리 분석해도 너무 상황이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